아리야, 볼보가 좋아, BMW가 좋아?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저는 오늘 말이 통하는 친구와 함께 합니다. 바로 볼보 자동차의 S90 B5입니다. 이 차에는 수입차 중에 처음으로 SK텔레콤의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Tmap, 인공지능 플랫폼인 누구, 사용자 취향 기반의 음악 플랫폼 플로우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일깨우는 명령어는 아리아인데요. 이름이 아리가 아니라 아리아입니다. 오늘 또 아리아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 기대도 한번 해보면서 S90 B5 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시승차로 만나볼 모델은 S90 B5인데요. 모멘텀이 6,150만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소개할 인스크립션이 6,850만원입니다. 6천만원대 수입차 중에 가장 큰 차, 또 높이는 가장 낮습니다. 존재감이 굉장한데요. S90의 매력이 과연 크기 말고도 또 뭐가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세로 본능입니다. 실은 내비게이션 볼 때는 세로가 편하거든요. 가야 될 전방의 지도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Tmap 오토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쓸 Tmap입니다. 아까 잠깐 동승했던 우리 또 서동현 기자 의견을 들어보니까는 Tmap이 들어간 다른 브랜드의 차종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움직임이 굉장히 매끄럽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 이 플로우가 이제 사용자 취향 기반의 음악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구독제로 운영이 되고요.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초반에 좀 서비스가 있고 나중에 돈을 내는 방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오토, 이게 이제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인데요. 오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참 재밌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아리야, 볼보가 좋아, BMW가 좋아? 둘 다 좋은 자동차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차량이 더욱 관심이 가네요. 네, 굉장히 지능적이죠. 어려운 질문을 아주 슬기롭게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들어간 볼보가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물어보니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대답을 해서 실어 오면서 음악 듣기보다는 아리아랑 대화를 하면서 왔는데, 지금 아리아 말만 나와도 지금 끼어들잖아요. 아리아,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은 누구지? 말씀하신 것을 찾지 못했어요. 아리아한테 노래하라는 거는 나중에 타시는 분들 꼭 한번 시켜보세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인식률 굉장히 좋습니다. 96%라고 하는데, 특히 어떤 뭐 음악 관련이라든지 길을 찾는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정말 이 터치스크린에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리합니다. 스웨덴 사람들 사이에 그들의 정서를 표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러곰과 트리겟인데요. 러곰은 적당이란 뜻이고 트리겟은 안전이나 안정을 뜻한다고 합니다. 러곰이란 말은 스웨덴 사람들 바이킹의 후예잖아요. 예전에 바이킹들이 모여 앉아서 술을 돌려 마셨대요. 이제 큰 술잔을 돌려 마실 때 너무 조금 마시면 내가 아쉽고 또 너무 많이 마시면 다른 사람이 부족하니까 알아서 눈치껏 적당히 해. 이런 문화가 생겨났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가난했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한 번 선택을 하더라도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다. 이런 정서가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검과 트리겟은 스웨덴뿐만이 아니라 스웨덴이 낳은 어떤 기업이나 제품에도 은은히 스며들어 있는 그런 정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2013년에 볼보 자동차는 당시에 엔진이 8가지였는데 연료와 상관없이 직렬 4기통 2.0L 터보로 단순화하는 개혁을 시도를 합니다. 거기다가 또 SPA 플랫폼으로 모든 차종을 지금 다 만들고 있죠. 그리고 디자인도 아주 강렬한 패밀리 룩으로 누가 봐도 볼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되 크기와 장르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을 준 그런 스타일로 나가고 있잖아요. 결국 똑같은 엔진 모양만 다르고 같이 얹고 플랫폼도 결국은 다 변형이 가능하지만 기본 뿌리가 하나라면은 차가 참 재미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제 모빌리티 시대를 앞두고 어떻게든 내연기관을 단순화하고 또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기존에 거추장스럽게 달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다 지금 버리고 있잖아요. 볼보의 생각이 참 앞서가 있었구나, 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떤 한 차종의 개성으로 뾰족하게 어필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요소를 조합해서 대신 필요에 따라 장르를 좀 구별해 갖고 제공하면 되지 않을까? 좀 비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러검이나 트리겟과 좀 일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S90의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기존의 롱휠 베이스가 이제 지금 국내 판매 모델은 그냥 기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석에 앉은 시트 포지션에 맞췄을 때 어마어마한 공간이 남습니다. 운전하면서는 실은 이 차의 길이를 잘 체감을 못하다가 유턴할 때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볼보는 꼭 필요하지 않은 여유 공간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러도 엄청 두껍고 시트도 굉장히 두껍고 시각적인 만족감보다는 실제 앉았을 때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나머지는 정말 볼보 자동차가 이 공간을 어디에 쓸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마 대부분은 안전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사이에 볼보도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렌드 중에 하나가 얇은 시트입니다. 시트를 얇게 만들수록 어떤 휠 베이스를 늘리지 않고도 정말 필요한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 볼보 자동차 정말 소파처럼 두툼했던 시트랑 비교를 하면은 요즘 볼보 보면은 정말 슬림하게 파놨습니다. 이 전체 이 등받이만 움푹 들어간 게 아니라 전체 두께도 꼭 필요한 부분에 쿠션은 도드라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슬림해졌습니다. 예전 볼보보다는 훨씬 더 정말 시각적으로 봐도 여유로운 공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볼보의 기함이지만 또 엔트리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엔트리 모델에서도 이만한 공간과 어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소재들 또 뒷좌석에 이런 패널들, 터치 패널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승을 오기 전에 포털에서 내차 평가 네이버에 이제 그런 기능이 있던데 거기서 오너들이 한 32명 정도 참여했더라고요. 제가 왔을 시점까지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성비였습니다. 정말 나 혼자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뒤에 가족을 태울 거라면은 다른 모델을 봤다가도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선 S90 전체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부터 살펴볼게요. B5와 B6, T8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이름과 상관없이 모든 엔진은 직렬 4기통 2.0L 터보 엔진입니다. B5와 B6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스타터 모터의 용량을 키워서 조금 더 엔진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럼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좀 눈에 띄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동화로 가는 과도기 단계에서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T8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엔진과 모터가 전부 다 구동에 관여를 하고 또 배터리 용량이 넉넉해서 플러그를 꼽아서 충전을 해가면서 쓸 수 있는 모델이죠. 그래서 B5는 250마력, B6는 300마력, T8 같은 경우는 318마력. 복합 연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B5 같은 경우가 11.2거든요. T8이 318마력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B5 같은 경우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을 살펴보게 되면 7.2초, B6가 6.6초, 그 다음에 T8이 4.9초입니다. T8까지 가게 되면은 진짜로 과거의 어떤 스포츠카나 슈퍼카의 영역이던 가속력과 가장 엔트리 모델과 똑같은 연비, 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데 충전을 꼬박꼬박 해줘야 됩니다. 충전을 하지 않으면 수치상으로 나온 그만큼의 어떤 연비 효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죠. 자, 이제 약간 구비진기를 달려볼 겁니다. 플랫폼도 하나를 쓰고 엔진도 전부 다 직렬 4기통 2.0L로 통일하고 개성과 재미가 희석되지 않았을까 우려 섞인 시선으로 당시에 바라봤다고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길이 비포장도로로 바뀌어서 좀 당황스러운데 한번 이 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스웨덴에 갔을 때 가장 낯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정말 기후가 극과 극을 오가다 보니까는 이제 도로 노면들이 터지고 갈라진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국도로 접어들게 되면 이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스웨덴 지형과 굉장히 잘 맞는구나. 왜 이들이 차를 이렇게 세팅하는지 깨닫게 된 계기였거든요. 초반에 수입된 모델은 스포츠 셰시를 썼다고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2020년에 투어링 셰시로 바꿨대요. 좀 더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부드러운 승차감의 서스펜션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런 고르지 않은 도로를 만나게 됐을 때 불쾌하지 않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V90 CC처럼 같은 셰시로 또 이런 데를 내동댕이 치면서 탈 수 있는 차가 있으니까 S90으로 그 기분만 한번 느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왠지 럼플렛을 껴놔야 어울릴 것 같은 스펙과 성격의 차인데 피제로를 껴놨어요. 피제로. 볼보 재미없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너무 옛날 볼보 생각을 했나봐요. 특히 S80 T6 진짜 꽝터보라고 했었죠. 꽝터보. 와, 터보 꽝 터트리면 토크 스티어 때문에 막 운전대 돌아가고 막 좀 무식한 터보차였는데, 일단은 차체 사이즈가 양쪽으로 쫙 벌어져 갖고 아주 의젓하게 버팁니다. 일부러 막 좀 뭐랄까요, 흥분을 북돋는 그런 감각은 절대로 아니지만 진짜 옛날 볼보들 출렁이던 그 시절 볼보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이 선택지를 압축하고 집중한 이유를 알 것 같네요. 기본기 하나를 잘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변형을 시켜서 다양한 니즈에 부합을 하는 거는 지금 11월까지 글로벌 볼보 세일즈가 한 63만 대 정도 되거든요. 70만 대가 안 되는 작은 규모의 제조사로서는 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물을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이게 뭐 처음에 스펙 보고 250마력에 최고속도 시속 180km에 제로 100 7.2초? 아유, 요즘 이런 스펙으로 뭐 어디다 명함을 내밀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운전을 해보니까는 그 수치가 주는 선입견과 많이 다릅니다. 기대치가 높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해서 그런지 저는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은 뭐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점잖게 운전하다가 또 혼자 있을 때, 기분 낼 때 흥겹게 달리는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속, 소리가 이 소리에 사기통, 비장해집니다. 무리하게 코너에 들어가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달릴 때는 뭐 타이어 찍소리도 안 나네요. 가만히 사뿐사뿐 서서히 주저앉으면서 차체가 코너 바깥쪽으로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 볼보가 옛날에 850도 그렇고 투어링카 챔피언십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한 브랜드잖아요. 열심히 달렸죠. 폴스타가 볼보의 어떤 스포티한 측면을 상징하는 브랜드였는데 이제 오늘날 180도 바뀌었죠.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근데 이제 폴스타는 좀 볼보와는 다른 전략을 취해서 아마 온라인 판매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T8까지 올라가는 거는 정말 어떤 상징적인 그런 위상을 욕심내서 올라간다면 몰라도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는 B5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제동력이 나오는 정도를 예상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볼보 자동차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거예요. 안전장치의 민주화입니다. 가격, 트림 여기에 따라서 안전장치를 차별화하지 않겠다는 볼보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S90에도 B5 모멘텀을 사든 T8을 사든 동등한 수준의 안전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시티 세이프티는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추돌 사고의 75%가 시속 30km 미만에서 난다는 통계를 토대로 만든 기능입니다. 의외로 저속에서 브레이킹만 제때 잘해줘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낸 기능이고, 앞차와의 속도 차이가 시속 14km까지는 사고를 아예 예방을 해줍니다. 부딪히지 않게끔 차를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앞차와의 속도 차이가 시속 15km부터 시속 50km까지는 피해를 최소화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시티 세이프티 시스템도 내놓은 다음에 그냥 쓴 게 아니라 계속 진화를 시켰어요. 1세대 시티 세이프티는 시속 30km까지만 커버리지가 됐다면 2세대부터는 이제 작동 범위를 시속 50km까지 넓혔습니다. 그리고 시티 세이프티가 감지하는 대상도 처음엔 자동차였다가 나중에는 보행자를 추가했고, 이후에 자전거를 추가했고, 또 최근에는 대형 동물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스웨덴 예테보리 인근에 있는 토슬란다라는 지역에 볼보의 본사와 공장, 디자인 센터, 또 세이프티 센터가 다 몰려 있는데요. 기사로만 쓰던 볼보 세이프티 센터 안에 직접 들어설 순간이 왔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라면 비슷한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달랐습니다.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 깊이, 노하우가 정말 다른 브랜드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서 놀라웠습니다. 볼보 자동차가 크레인으로 자동차를 30m까지 띄운 다음에 수직 낙하를 시켜서 땅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에 변형된 차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볼보가 한 10대 정도 신차를 그렇게 부셨습니다. 좀 광고를 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드러난 사례가 그 정도고, 사실 볼보의 충돌 테스트는 가혹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볼보 세이프티 센터는 2000년에 당시 8,600만 달러를 투자해서 6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세워졌습니다. 온통 암석 기반의 부지의 바이르켄에서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건물은 독특한 형태입니다. 154m짜리 터널이 하나 있고, 가운데 둥그런 허브가 있고, 또 하나의 108m짜리 터널이 최대 90도까지 움직이면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각도와 속도의 사고를 테스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정 터널 바깥으로 나가서 대굴대굴 굴리기도 하고, 이른바 전복 테스트입니다. 그 세이프티 센터 메인 건물 바깥에는 국도를 달리는 중에 갓길을 벗어나서 추락하는 상황을 모의할 수 있는 시설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어떤 차종의 운전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손끝으로 전해지는 어떤 노면으로부터의 피드백, 아스팔트의 결을 가르면서 나아가는 감각,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진 어떤 이미지, 감각으로 그 차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감각의 하나하나를 자극하는 그런 재미보다는 이 푸근하고 넉넉한 실내 공간과 혹은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재, 경쟁 모델 대비 존재감 있는 덩치로 사람들이 이 급의 차에서 원하는 욕망을 잘 캐치한 것 같아요. 예전에 740 때 수입차 중에 굉장히 또 돌풍을 일으켰던 비결 중에 하나였는데, 역사는 돌고 돈다더니 다시 또 이렇게 강점들을 살려서 우리 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또 타는 분들 중에는 재미가 아쉽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뭐 실은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볼보에서 진짜 재미를 가져가려고 했다면은 플랫폼 통합하고 파워트레인 단순화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되돌아가는 결정을 하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재미를 찾는 수요보다는 앞으로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조금씩의 변주를 통해서 진짜 필요에 맞는 장르의 제품을 선택하게끔 하는 그 정도가 앞으로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볼보의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볼보 자동차의 시트는 예로부터 업계 벤치마킹 사례였습니다. 그 뒤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등받이 뒷부분을 슬림하게 파놓고, 과거에 비해서 시트 전반적인 두께가 줄었지만 앉았을 때 착자감은 여전히 편안합니다. 이를테면 뭐 15년, 20년 전의 볼보와 비교를 하면은 훨씬 더 몸을 더 잘 잡아줍니다. 3점식 시트벨트를 세계 최초로 1959년에 도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978년에는 어린이용 부스터 쿠션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8년에 경추보호 시트라는 게 나왔는데, 후방 추돌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몸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트 등받이를 뒤로 살짝 눕히는 겁니다. 한순간에 등으로 전해질 충격을 조금 더 등을 눕힘으로써 고르게 이 엉덩이까지 분산시키는 그런 기능인데, 볼보 이후로 많은 제조사들이 그런 기능들을 이제 따라했죠. 그런데 마지막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모멘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멘텀이 6,150만원, 인스크립션이 6,850만원이었는데 근데 어제 밤에 오디오를 들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바우어스 앤 윌킨스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우퍼가 넓적다리살이 떨릴 정도로 강력한 우퍼와 사운드를 들으면서 이 오디오 때문에라도 인스크립션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옵션을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700만원 이상의 가치를 하는 옵션들이 아주 알차게 조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S90으로 올 거면은 B5에 인스크립션이 제일 낫지 않나?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인스크립션 옵션에는 뒷좌석에 이제 열선은 기본인데 통풍이 추가되고, 뒷좌석 옆창 햇빛 가리개 전동식으로 오르내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추가되고, 또 뭐 크리스털 기어 노브, 소소한 데코레이션들이 좀 바뀝니다. 근데 거기다 타이어도 모멘텀이 18인치고 인스크립션은 19인치가 들어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고르는 기준은 일단 첫째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는 쓰임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상품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브랜드를 압도적으로 능가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볼보 S90이 제가 차를 고르는 어떤 기준과 여러모로 부합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안전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오래전 갖고 있던 볼보에 대한 약간 편견, 이런 것들을 좀 지울 수 있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볼보 S90 B5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차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